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였던 지구에 갑자기 탄생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제 막 세상을 접하게 된 인류에게 세상은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는데요. 자신보다 몸집이 한참 작은 동물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아 들에 나 있는 열매를 채집했으며 매일 해가 지고 찾아오는 밤이 되면 다시 해가 밝을 때까지 맹수들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벌벌 떠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인류가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즉 신에게 자신의 생존을 간절히 비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누군가에게 들은 적도 배운 적도 본 적도 없었지만 왜인지 신의 존재를 예견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빌었고, 신에 대한 생각은 유인원에 가까웠던 태초의 순간부터 어엿한 문명을 이룩했던 이집트 문명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신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심지어 실존하는지조차 모르는 신을 향해 무작정 자신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빌었다면, 이제는 저마다 자신들이 신의 대리자라고 나서며 그들 모두가 마치 신인 것 마냥 행동에 나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별 의심 없이 그들을 신이라 믿고 따르며 추앙했고, 그렇게 신에 대한 생각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세기가 흐른 현재,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인간은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며 신의 권위를 넘보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하늘이 노하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며, 우리가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든 제물을 바치든 비가 내릴 수 없는 기상 상황이면 비는 내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뜻이라고 믿어왔던 수많은 현상들이 사실은 단지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임을 깨달은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이라고 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관점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은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다는 종교적인 개념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낸 실질적인 개념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과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과학자들이 주장한 이야기인 만큼 나름대로 근거 역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랜 기간 과학을 전공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과학자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학이 발전한 이래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 한 가지. 이 우주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질문은 수십 세기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인류의 과제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 이렇다 할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인간은 우주의 시작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공간이라거나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너무나도 신성하고 영적인 존재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등으로 말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우주가 어떠한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빅뱅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우주 탄생의 순간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순간이야말로 과학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과학자들은 총 두 가지의 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공간이라는 정상 우주론과 초월적인 존재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신의 천지창조였습니다. 과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이나 과학자들에게는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신과 종교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나름대로 우주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생각했던 정상 우주론마저 한 인물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인류 역사상 신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신을 믿지 않았는데요. 1929년 미국 뉴욕의 유대골 랍비인 골드슈타인은 아인슈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냅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죠.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를 스스로 드러내는 신은 믿지만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신에 대한 생각을 부연 설명하였는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
만약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격적 신이라면, 그리고 바닷물을 가르고 기적을 보이는 신이라면 나는 그러한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과 단순함, 그리고 고상함의 신을 믿는다. 쉽게 말해 아인슈타인이 믿는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 그러한 이치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조화 그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에 따라 그는 신의 존재를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게 신이란 단어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과 산물에 불과하다.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믿는 신인 자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탐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분명 아인슈타인이 믿는 신에 의하면 이 우주는 매우 간단명료하고도 아름다운 수식 하나로 정리됐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나 복잡한 공식은 그 자체로 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았죠.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를 신의 방식대로 이해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는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시간과 공간에 집중합니다. 이때까지 시간과 공간은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였는데요. 실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던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는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1905년부터 1915년까지 10년에 걸쳐 아인슈타인은 두 개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이 속도에 따라 그리고 물체의 질량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저 의문투성이었던 우주 이야기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인 신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덕에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됩니다.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 단지 신의 뜻으로 남겨놓았던 우주적 현상들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드디어 이 우주를 신의 뜻이 아닌 과학의 이야기로 설명할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을 만들어낸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의 신을 믿는 신부님이었습니다. 1927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열심히 연구하던 벨기에의 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던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집중하였는데요. 이 방정식은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궁극적인 방정식으로 이 세상을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아인슈타인의 염원이 담겨있는 식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식의 난이도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어느 정도 수학적 지식이 있는 학자들에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난이도였죠. 대신 르메트르는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이 식을 풀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풀이가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죠.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통해 얻어낸 결과는 이 우주가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영원불멸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우주관을 뒤엎어버리는 주장으로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죠. 오죽하면 같은 해 브뤼셀에서 열린 학회에서 르메트르의 발표를 들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계산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터무니없군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르메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르메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는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게 된다면 그에 따라 우주는 수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일정 수준까지 돌리게 된다면 이 광활한 우주는 필연적으로 한 점에 모이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 점이 지금과 같이 무한히 팽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의 이야기를 초월적인 존재 없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아인슈타인에게 르메트르의 주장은 오히려 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신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우주의 수많은 천체들을 관측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던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 그런데 이 천체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관측하고 있는 천체가 멀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르메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이 세상이 태초에는 전보다도 작은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했다느니 그 알갱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키며 팽창을 했다느니 그 팽창이 수십억 년 이상 지속돼 우리 태양과 지구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다느니 이러한 터무니없는 결론들이 아무리 자신이 만든 공식에서 과학적으로 추론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르메트르가 하는 이야기는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들렸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만이 르메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헬륨보다 무거운 금속 원소들이 항성 내부와 초신성에서의 핵융합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며 당시 영국에서 가장 권위가 높았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 그 역시 르메트르의 주장에 굉장히 냉소적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허블에 의해 밝혀진 우주의 팽창을 인정하되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되었죠. 다시 말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일정 부분이 팽창을 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설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보완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우주의 근본 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행위였는데요. 당연히 그들 역시 정상 우주론에 이러한 허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그들이 르메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했죠. 실제 프레드 호일이 르메트르의 주장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1949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프레드 호일은 르메트르의 주장을 두고 이 우주가 빵 하고 나타났다는 겁니까? 라며 그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말했던 큰 폭발, 즉 빅뱅이라는 이름은 르메트르의 주장을 확실히 표현하는 듯하였고 아이러니하게도 르메트르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프레드 호일이 그의 이론에 빅뱅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죠. 그렇게 우주에는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켰던 아인슈타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주에 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기며 그와 함께 초월적 신의 존재에 반대되는 이론인 정상 우주론 또한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천문학과 물리학을 전공하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초월적 신의 존재를 거부하며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을 따랐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히 굳건할 줄 알았던 정상 우주론이 송두리째로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1964년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물리학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에코 위성이 보내오는 약한 신호를 조금 더 잘 잡기 위해 안테나 수신기에 들어오는 잡음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잡음은 안테나 수신기가 하늘 모든 곳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 따라 그들은 이것이 지저분한 안테나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며 안테나를 깨끗하게 청소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안테나에는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있었고 심지어 똥까지 마구잡이로 쌓아놓았었는데 그들은 비둘기의 둥지를 허물고 비둘기를 쫓아내기도 하면서 안테나를 깨끗하게 청소했죠. 하지만 왜인지 안테나에는 여전히 잡음이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비둘기의 귀소 본능 때문에 이들이 다시 안테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고 결국 비둘기를 죽이기까지 하며 이 잡음을 없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잡음, 결국 이 둘은 이 잡음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론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빅뱅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렇게 펜지어스와 윌슨은 주변의 이론 물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며 이 증거에게 우주배경 복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사실 우주배경 복사는 우리도 한 번쯤은 모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인터넷 TV가 들어오기 전 우리는 방송국에서 쏘는 방송 전파를 받아 TV를 시청하곤 했었습니다. 이때 방송 시간이 끝나 더 이상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지 않게 되면 지지직거리는 듣기 싫은 소리와 함께 노이즈가 잔뜩 낀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천둥 같은 소리와 지지직거리는 화면 신호 중 일부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신호였죠. 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 방송국 주파수가 아닌 빈 주파수에 다이얼을 맞춰놓고 있으면 지지직거리는 소음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우주 배경 복사를 수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깔려있는 노이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리는 전자기기를 통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유였죠. 어디서든 동일한 양의 잡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이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우주 전역에 골고루 놓였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이 광활한 우주에 2.7 켈빈이라는 균일한 온도가 골고루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매우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렇게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에 따라 신에게 대립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상 우주론은 작별을 고하게 되었고 빅뱅 우주론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야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신이 존재해야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르메트르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끔찍한 순간이었죠.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빅뱅 이론이 정립된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은 한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43제곱 초 후 시점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빅뱅 직후 우주에는 전자, 양전자, 뉴트리노, 광자, 그리고 복사에너지가 존재했으며 우주의 온도가 점차 식어감에 따라 이들이 수많은 충돌과 합성 과정을 거쳐 모든 물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빅뱅 14초 후 우주를 떠돌고 있던 양성자와 중성자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충돌하며 순간적으로 수소와 헬륨을 만들어내었는데요. 이때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계산상 3대 1이어야 했는데 실제 오늘날 우주의 수소와 헬륨 비율을 계산해 보면 그 역시 3대 1로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더욱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주의 근본을 설명하는 법칙 중 하나인 연력학 법칙 중에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물체들은 점점 에너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주에도 적용되는 법칙으로 다시 말해 이 우주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에너지를 잃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고 곧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시작점도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자리 잡게 된 빅뱅 우주론. 빅뱅의 시초가 된 이 한 점을 신이 만들었다고 할지언정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이토록 만든 것은 그 점 안에 존재하던 수많은 입자들의 조화와 상호작용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다행히도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부정했던 초월적 존재인 신의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를 통해 이 우주가 탄생했음을 증명한 것이니 아인슈타인이 정확히 바라던 신의 모습이 빅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수께끼 투성이었던 이 우주는 초월적 존재인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빅뱅이라는 하나의 과학적 사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신은 아인슈타인이 믿는 조화의 신이 아닌 말 그대로 초월적 존재의 신이었는데요. 이론과 가설을 통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과학자들이 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이 지구의 탄생에 그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빠르게 지구를 접수한 위대한 생명체 인간. 인간은 탄생하던 그 순간부터 마치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라도 한 듯 행동하며 삽시간 내에 엄청난 진화를 이룩하였고 그 결과 지구에 먼저 탄생한 다른 생명체보다도 늦은 출발임에도 모든 생명체, 나아가 지구의 지배자가 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자 인간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우리 인간은 무엇이 특별하길래 이 지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인가? 사실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우리는 야생의 포식자라고 불리는 맹수들보다 몸집도 작고 힘도 약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이동수단이 월등히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를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 인간이 낫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그리 많지 않았죠. 당장 우리 인류와 가장 비슷하다고 불리는 침팬지, 오랑우탄과도 비교해보아도 우리 인간이 나은 점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이런 동물들을 제치고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 이 지구, 아니 우주 전체가 우리 인간을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좋은 행성, 지구를 만든 것은 누구이며 이 지구에게 끊임없이 빛을 쐬어주는 존재의 태양,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 결과 인간들은 우리보다 특별하면서도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바로 신이었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면 우리의 모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었고, 아니 사실 신이 아니라면 우리의 의문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97년 차마 신에게 패배할 수 없어 대항까지 했던 위대한 과학자 한 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받는 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태어난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물체는 왜 움직이는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하는 기초적인 물음부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의문을 품으며 자연이 숨겨놓은 비밀을 파헤치고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결국 아인슈타인은 마치 신이 왔다 간 듯한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을 인간의 언어로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과학으로 말이죠. 우선 그는 인간도 지구도 태양도 존재할 수 있게 한 근본적인 존재, 우주의 본질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1905년과 1915년 이 우주를 보다 상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논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의 상대성 이론이 인간에게 가져다준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전까지 단순히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던 이 우주를 인간의 언어인 과학으로 풀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 전까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 역시 다른 요소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원불멸하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이 사실은 시작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바로 오늘날 이 우주의 탄생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평가받는 이론, 빅뱅이었습니다. 물론 빅뱅 이론은 탄생한 순간부터 정립되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왔지만 이러한 공격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벽한 이론이라는 뜻으로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 우주를 만든 것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종결된 상태. 물론 그 빅뱅을 시작해 한 존재가 신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많은 상태이지만 빅뱅 이후 태어난 우주에서는 딱히 신이 개입할 곳이 없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으니 지금 이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생명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도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발전한 생명체가 있다면 이것이 그렇게까지 큰 의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서 티끌만도 못한 지구에 우리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설사 우리가 우주에 아주 희박한 확률로 자연적으로 존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빠른 진화를 이룩한 것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몇몇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더 나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빚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한, 우리보다 조금 더 신에 가까운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사실 우리 인간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 무언가가 있다는 놀라운 이론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광활한 우주의 한 구석에서 탄생한 항성 태양. 태양은 우주에 떠도는 먼지들과 가스들을 모아 자신들의 가족인 행성들을 만들며 태양계를 꾸려갔고 그중 지구라는 세 번째 행성에서 우리 인류가 탄생하였죠. 사실 지구에는 우리 인류 전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키만 수십 미터에 몸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공룡부터 지금은 화석으로나마 그 존재를 겨우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생물들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흔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이미 멸종된 다른 생명체와 달리 아직까지도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걸까?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미 멸종의 순간이 다가왔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들을 도와준 무언가가 있다는 이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지구 내부는 텅텅 비었으며 그에 따라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 온갖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지구 공동설이었죠. 지구 내부가 텅텅 비어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니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인데요.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나름의 근거를 들며 실제 이 지구 내부에는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하며 우리 인간보다 나은 고등 생명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지구 공동설은 중세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에 의해 처음 주장되며 헨리 혜성을 처음 발견한 헨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 오일러 등식을 만든 수학자 오일러 등도 진심으로 이 설을 지지했죠. 물리학자인 페도르 네볼리는 지구 공동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형성 과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거대 물질 덩어리가 태양 에너지의 영향으로 통째로 용암이 됐고 그 후에 굳어져서 형성된 것이 바로 지구의 지층이죠. 지층의 온도가 식는 동안 그 안의 물질은 고온의 가스가 됐고 이 가스가 지층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지구 내부에 거대한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가스 분출로 인해 남극과 북극에 거대한 구멍이 형성되었는데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지구 내부의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텅텅 비어있는 지구 내부 공간은 75%의 육지와 25%의 바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물고기와 같은 생명체는 물론 공룡이나 매머드처럼 과거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존재들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는 이들에게 양분을 주는 태양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에 쉽게 믿기 힘든 주장이지만 올랍 얀센이라는 사람은 이곳에 실제로 들어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곳엔 또 다른 인류가 살고 있고 그들의 과학기술은 지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의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의 수명은 무제한인데 대부분 나이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며 평균적으로는 600년에서 800년 정도 산다고 하죠. 올랍 얀센뿐만 아니라 미 해군 제독 리차드 에블린 버드 역시 지구의 내부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1947년 북극을 탐사하던 중 이상한 곳을 발견하게 된 버드 제독. 그는 북극에는 있을 리가 없는 푸른 숲과 계곡을 발견하였고 심지어 거대한 매머드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1956년에는 남극 탐사에서 얼음이 얼지 않은 거대한 호수를 발견했고 그와 함께 은빛의 원반형 비행물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보고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나머지 미국 정부에 의해 50년간 극비문서로 취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럴듯한 스토리텔링에 지구 공동설을 믿는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로 이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기에 나섭니다. 북극 해양의 빙산을 조사했더니 바닷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빙산이 민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1968년 11월 나사의 인공위성이 찍은 북극 사진에 마치 지하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시커멓게 뻥 뚫려있는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도 지구 공동설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겨울철이 오면 오히려 북쪽으로 이동하는 새나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북극이 되면 조금 더 따뜻한 남쪽으로 향해야 하는데 북쪽으로 향하는 게 이상하긴 하죠. 이에 대해 지구 공동설을 믿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북극 지역 어딘가에 온난한 기후를 가진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 사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기이한 속도로 이토록 발전한 것을 생각해 보면 지구 공동설 같은 설이 나오는 것도 그리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지구 공동설에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오류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구의 내부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올랍 얀센과 버드 제독의 주장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지하 세계에는 키가 3m 이상이나 되는 거인족이 살고 이들은 산스크리트어랑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며 20m가 넘는 거대한 코끼리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남긴 기록일 뿐 제일 중요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지구의 내부에 들어갔다 와서 본 내용을 진실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증거가 없다면 과학은 이를 정당한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북극의 빙하는 어째서 담수로 되어 있는 것일까? 사실 물과 염분은 어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닷물을 얼리면 자연적으로 담수가 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이 먼저 얼고 염분이 그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빙산은 순수한 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단순히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 어떠한 현상을 보고 학자들이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68년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촬영한 사진에서 포착된 알 수 없는 검은 구멍의 정체는 무엇일까? 분명 이 사진은 과학적인 목적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사가 찍은 지구의 사진일 텐데 이 사진에 의하면 분명 북극의 중심에는 거대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기상위상은 한 번에 지구의 모습을 찍을 정도로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구 곳곳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이어붙여서 지구의 모습을 만들어내었죠. 다시 말해 지구 내부로 통하는 구멍이라 불리는 북극의 검은 구멍은 단지 위성이 그쪽을 찍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 찍은 북극의 사진을 보면 그 어디서도 구멍 하나를 찾아볼 수 없었죠. 게다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 내부로 통하는 구멍의 크기는 지름이 약 225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250km는 남한과 북한을 합친 길이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탐사가 이루어진 북극에서 이 정도 크기의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주장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추운 겨울에 동물들이 북극을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북극으로 흘러가는 난류에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해수의 온도차 그리고 염분의 차이로 인해 끊임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열대 지역에서 받은 열을 북반구로 보내면 난류는 북쪽의 찬 기온에 의해서 차가워지면서 다시 심해로 가라앉죠. 이때 북대서양 해류의 난류 때문에
북극의 바닷물은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해지고 온난한 기후를 형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즉, 북극 동물들은 지구의 내부에 있는 따뜻한 세계를 찾아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기이한 현상 덕에 발생하는 난류를 찾아 조금 더 따뜻한 장소로 이동한 것뿐이었죠. 이처럼 이들은 우리 인류가 비상식적인 속도로 발전한 이유를 찾고자 지구 내부에 우리보다 발전한 세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안타깝게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학자들은 조금 더 사실에 기반하여 과거 우리 인류가 발전하도록 도와준 미지의 생명체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구 내부에 우리 인간보다 고등한 생명체가 있다는 지구 공동설에 이어 에리히 폰 데니킨이라는 학자는 과거 지구에 현대 문명 이상의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종족의 문명이 있었다는 초고대 문명설을 주장합니다. 그는 지구에 있는 많은 유적들이 고대인들의 작품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점이 많다는 데에 주목했는데요. 고대인들은 진흙집 안에서 석기를 사용하고 살았으니 고도로 발달된 수학이나 기하학을 알 리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스톤헨지를 세우고 피라미드를 북쪽으로 정확하게 세웠냐는 것이었죠. 실제 한간에는 시대를 벗어난 유물을 가리키는 오파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Out of place artifacts의 앞글자를 따 오파츠라 불리는 물건들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시기상으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당시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물건들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물건으로 손꼽히는 물건에는 몇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황금으로 된 물건은 기원전 800년 전 콜롬비아 시누 문명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행기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발견 당시 크나큰 폭풍을 몰고 왔죠. 물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일단은 이 황금 물건은 단추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다만 왜 모양을 비행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대의 흔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는 페루 남부지방인 나스카에서 발견된 지상화로 최대 300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주로 고래, 거미, 새 등의 모형이 기하학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놀라운 건 이러한 그림이 약 200개 이상이며 이 그림이 그려졌을 시기가 기원전 300년경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고조선이었을 무렵이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쯤이었을 것이라고 하죠.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사막 지형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바람 또한 많이 불지 않아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모습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자연이 이 상태를 온전하게 보존했다고 해도 인간들이 이곳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텐데 이 그림이 지금까지도 모양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스카 지상화가 하늘에서 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림 하나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인 만큼 지상에서는 단지 아무 의미 없이 이어진 선으로 보일 뿐이었고 그에 따라 이것이 그림이겠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던 중 1939년 페루의 한 파일럿이 하늘에서 이를 발견하면서 나스카 지상화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오파츠라고 불리는 이유였는데 지상에서는 그 존재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그림을 어떻게 기원전 300년 전 사람들이 이토록 완벽하게 그려내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발견된 지 100여 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이처럼 시대를 벗어난 말도 안 되는 물건들로 몇몇 학자들은 과거 이 지구에 우리 인류보다 문명적으로 발전한 생명체가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물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이기도 하죠. 그중 몇몇 유적들은 지금의 기술로도 쉽게 구현하기 힘든 물건인 것을 보면 이들이 마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이라도 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고대 문명설 역시 어느 정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기원전 1000년경 현재 인간 문명 수준으로 발전한 문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는 매 1년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기술들을 마구 발표하며 날이 지날수록 엄청난 기술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원전 1000년경 사람들도 날마다 엄청난 기술 발전을 목격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초고도화된 문명이 3000년 사이에 아무런 발전도 이룩하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죠. 때문에 현재 초고대 문명설의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오파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가 오파츠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현대에 와서 잊어버린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이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가 없어져서 사라져버린 기술이었다는 것이었죠. 이 외에도 인간의 세상에 초월적 존재인 신이 개입했다는 주장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신의 존재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았던 현상들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당하며 신의 존재에 대한 근거는 점점 찾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20세기에 저명한 물리학자들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증명해내었는데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보통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신을 찾고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고난을 성공적으로 이겨낸다면 그때부터는 신에 대한 신앙심이 생기게 되고 설사 이겨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을 원망하면서 다시 한번 신을 찾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신이란 무엇일까? 여지껏 그 누구도 우리에게 신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힘든 상황이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신을 찾고 또 신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성모 마리아 등 각 문화권에 따라 신을 부르는 이름도 다양했죠. 이들은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는 경이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며 신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려져 오는 신의 은총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이 신에 대한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신의 뜻대로 행동해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화가 들이닥쳤으니 말이죠. 결국 인간은 새로운 신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떤 이유로 행동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설로만 내려져오는 초월적 존재인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 현상이 보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 과학을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 과학은 지금까지 신의 천벌과 은총이라 생각해왔던 것을 하나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폭정으로 신이 노해,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현상은 단지 그 시기 비구름이 잘 형성되지 못할 조건이었을 뿐이며 전염병이 돌아 만백성이 죽어나갔던 것 또한 신이 노했다기보다는 위생과 같은 과학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였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신이 행동했다 생각했던 것들을 과학의 힘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수백만 년간 이어져 왔던 신에 대한 믿음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를 신을 믿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 과학을 믿는 게 더욱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으로는 이상하리만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아무리 인간의 언어인 과학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신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본질,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비가 내리고 어느 곳에 바다가 범람하고 어느 곳에 비바람이 몰아칠지 이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비가 내리고 바다가 범람하는 이 지구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그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를 궁금해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인간은 다시 한번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97년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바로 인류의 과학 문명을 수십 세기 앞당겼다고 평가받는 최고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사실 아인슈타인도 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의 조화를 관장하는, 다시 말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믿었죠. 그에 따라 그는 이 세상의 시작 역시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자연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탄생이라는 순간은 어쩔 수 없이 신의 개입이 필요해 보였고 결국 그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정적 우주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앞서 발표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영원불멸하다 믿었던 이 우주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에서 도출된 빅뱅 이론이 마치 신의 이야기나 다름없다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여 정상 우주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시기, 이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정상 우주론과 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러나 머지않아 도저히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고전역학 학자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정상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으로 대체되고 말죠.
아인슈타인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원인모를 폭발과 함께 이 세상에 시작됐다니, 이는 충분히 성경에 빛이 있으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말로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인슈타인이 믿는 조화의 신이 남긴 흔적들에 따르면 이 우주는 분명 빅뱅이라는 하나의 대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빅뱅 이론을 수호하는 학자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학자들은 이 빅뱅 이론은 물론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더욱 앞장서게 되는데요. 신에 대한 논쟁은 당연하겠지만 꽤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과학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야기했던 순간을 찾아보자면 빛을 연구하던 17세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과학자들은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세상 만물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는 빛이었죠. 그들은 빛에 대해 탐구하며 빛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빛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빛은 왜 발생하는지, 빛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 말이죠. 다행히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빛 연구에 뛰어든 탓에 빛의 성질을 밝혀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특징만은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빛의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지로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빛이 다른 물질들처럼 작은 입자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빛의 입자설과 빛이 마치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빛의 파동설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으며 신을 찾던 이유였는데, 빛이 어떨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때는 파동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입자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프리즘을 이용해 백색광이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빛으로 분리되는 것을 보이며 여러 색을 띠고 있는 빛들이 바로 빛의 최소 기본 입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너무나도 확실한 입자설 증거에 파동설은 맥을 추지 못했고 빛에 대한 논쟁은 입자설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더욱이 입자설을 발표한 뉴턴은 당시 만유인력의 발표로 과학계의 거장이 된 상태라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의 입자설을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19세기 초 그런 뉴턴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영이었습니다. 그는 빛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구상해냈는데요. 우선 준비된 실험 공간에 아주 좁은 틈이 있는 이중 슬릿을 설치한 뒤 이곳에 빛을 통과시킵니다. 만약 여기서 빛이 뉴턴의 주장대로 입자라면 둘 중 하나의 구멍만을 통과할 것이고, 파동이라면 두 구멍을 모두 통과해 파동의 특징인 간섭무늬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놀랍게도 빛은 파동의 특징인 간섭무늬를 보였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려져 왔던 입자설은 단숨에 파동설로 대체되었죠. 그런데 머지않아 20세기 초 끝날 줄 알았던 빛에 대한 논쟁은 다시 한번 불타오르며 결국 종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전쟁을 끝낸 위대한 과학자의 이름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는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과 더불어 광전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논문이기도 한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19세기 여전히 빛에 대해 연구하며 빛을 금속판에 쪼였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발견한 과학자들, 이 현상 자체만 놓고 보면 고전 물리학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다지 신기할 일은 없었습니다. 해안가 백사장에서 모래바닥에 대고 마치 채찍처럼 밧줄을 휘두르면 모래알이 튀어오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었는데요. 분명 밧줄을 세게 휘두르면 약하게 휘두를 때보다 더욱 많은 모래알이 튀어오를 겁니다. 그런데 금속판에서는 아무리 강한 빛을 쬐어주어도 약한 빛을 쬐어주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장이었죠. 아무리 강력한 빛을 쬐어도 그 파장이 길면 전자는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는 반면,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파장이 충분히 짧으면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장이라는 성질을 간접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물질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계속된 후속 연구를 통해 빛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물질 또한 물질파라는 형태로 입자와 파동의 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입자이면서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서 파동처럼 행동하고 또 어떤 상태에서 입자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20세기 초 세상의 본질을 찾기 위해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끊임없이 쪼개며 최소 기본 입자를 찾는 데 애썼던 과학자들. 그들은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원자 모형을 만들어내었고, 그렇게 탄생한 원자 모형은 학계의 공격과 방어를 견뎌내며 비로소 오늘날의 원자 모형까지 오는 데 성공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원자가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단지 그림만으로는 후속 연구를 이어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조금 더 정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수학적으로 기술해야만 했죠. 하지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감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기술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전역학으로 어떤 물질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그 물질의 위치와 속도를 알아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단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통의 학자들이라면 단순히 실험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대는 핑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은 코웃음치며 무시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관측한다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측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속도로 있는지, 무슨 색인지 등등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빛을 쪼여주거나 만져보거나 하는 식으로 그 물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야 하죠. 다행히 대부분의 물질은 매우 많은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태양빛을 쬐어주고 손으로 만져도 물질의 상태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것이 원자 한 개라면 어떨까요? 이 원자는 너무나도 작고 가벼운 물질이라 다른 물질이라면 충분히 견디는 빛의 세기도 손의 압력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때문에 이 원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강한 빛을 쬐이면 이 강한 빛에서 받은 에너지로 원자가 날아가 버리면서 원자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반대로 약한 빛으로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원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리죠.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던 이 세계는 우리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이젠베르크는 유일하게 확실히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 즉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통해 전자의 위치를 수식으로 만들어내었는데요. 그는 이름도 어려운 행렬역학을 통해 원자의 대략적인 물리량을 알아낼 수 있었고 원자 모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렬역학이라는 수학이 기존 고전 물리학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수학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슈레딩거는 기존 고전 물리학자들의 언어로 원자 모형을 수식화해내게 되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 바로 파동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동방정식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정작 파동방정식이라 불리는 식을 하나 만들어냈으나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파동방정식은 단순히 원자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값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제곱을 해주면 중간이 높은 마치 산처럼 생긴 함수가 하나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확률에 따라 전자가 존재할 확률, 즉 확률 밀도 함수였던 것이죠. 이 식에 의하면 전자는 확률이 있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특정한 지점에서 확률적으로 전자가 나타난다는 매우 이상하고도 매우 신기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이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오늘날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전역학의 거장 아인슈타인은 물론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식을 만든 슈레딩거 역시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아인슈타인은 그 유명한 명언을 내뱉게 되죠. 양자역학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그것이 아직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슈레딩거는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 실험은 바로 이름도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였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이었지만 역으로 양자역학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본 실험으로 알려지며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된 연구 결과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에 실존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아인슈타인은 남은 인생 동안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과 함께 우주를 기술하는 학문으로 자리잡고 말았는데요. 거시세계에서는 사물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있다면 일정 시간 후 그 사물이 어디에 있을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양자역학이 통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일정 시간 후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는 물론 현재 그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조차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몇몇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하다는 신조차 이 세상을 이루는 작은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가 확률적으로만 세상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신은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보다 낫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따라 학자들은 양자역학의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인간을 천국과 지옥에 가게 하는 인격적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관장하는 조화의 신 정도는 존재한다고 보았죠.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이 단순히 확률적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는 양자역학을 쉬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신이 설계한 완벽한 도면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 도면조차 확률적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설계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양자역학 논란으로 하락세를 타던 인생 말기, 그의 남은 인생을 단 한 가지 이론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이 우주를 관통할 논문, 통일장 이론이었죠. 그는 이 세상이 하나의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계의 힘 역시 결국엔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 생각했죠. 우선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뉴턴의 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시까지 알려진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는 일만이 남았었죠. 하지만 이 시도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계에 존재하는 4대 힘 중 전자기력과 강력, 양력은 통합하는 데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중력과 전자기력만을 통합할 수 있다면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꿈꾸던 통일장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죠. 그러나 중력과 전자기력은 연구를 거듭할수록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부정했던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을 합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전자기력은 거시세계보다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로 다룹니다. 전자와 양성자 간의 인력, 전자와 전자 사이의 청력 등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술하고 있죠. 반면 중력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물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그 경계가 어디냐는 것이었는데요. 분명 양성자 한계는 매우 작고 가볍기 때문에 중력보다는 전자기력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다시 말해 미시세계의 이야기라는 거죠. 양성자 한계가 그러니 두 개도 마찬가지일 거고 세 개도 여전히 미시세계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양성자가 1000개쯤 된다면, 아니 10만 개쯤 된다면 그건 미시세계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거시세계의 이야기일까요? 쉽게 말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는 아인슈타인 이후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두 힘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빅뱅에서 아직도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지 못해 이 우주는 하나의 깔끔한 수식이 아닌 여러 개의 복잡한 매개 변수와 식으로 설명되고 있죠.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수식 하나로 설명되는 그런 우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약 400만 년 전 갓 태어난 순간부터 21세기에 이른 현재까지 우리 인류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영원한 숙제로 남은 신의 존재. 예전에는 신의 행동이라 믿어져 왔던 것들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며 신에 대한 환상은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본질을 알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분명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라면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설계하지 않았을 텐데 그토록 완벽하다는 신이 만든 세계치고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어렵죠.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할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